지금부터는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민종화 차장과 동양증권 이경준 대리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보름달 뜬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사실 어제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딴 거 하느라고 저녁에 예, 그러셨군요. 네. 소원 많이 비셔야 할 텐데요. 네. 제가 어제 못 뵀기 때문에 그 불엄 호두를 가지고 왔어요. 네. 튼튼하시라고 네, 하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제 더위 사가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추워서 네. 제 추위를 좀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자, 오늘 마감 상황을 볼 텐데 먼저 민종화 차장님, 악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다음 달 20일까지 국제 만기를 앞두고 구제금융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디폴트에 처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 잔뜩 겁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오늘 두 지수 모두 상승을 마감됐다.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저희 지수가 일단 뭐 1,800포인트대에서 뭐 1,900포인트대까지 올라온 건, 지금까지 올라온 건 뭐 전적으로 외국인의 힘이라고 이렇게 좀 당연히 그렇게 보는 시각인데, 일단 그러면은 외국인의 주식 매수를 그러니까 왜 하는지, 또 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먼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은 뭐 전적으로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일단 그럼 외국인의 좀 매매 패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는 뭐 특이한 점은 일단 연초 이후에 외국인 매수가 뭐 특정 업종이나 뭐 특정 종목에 이렇게 치우치기보다는 일단 뭐 바스켓 형태로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가장 특이할 만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연초부터 뭐 3일까지 외국인이 약 7조 5천억 정도를 좀 순매수를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약 90% 가까이가 약 프로그램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 점도 상당히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특이한 점에 있어서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외국인 주식 매수의 근원이 일단은 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그런 글로벌 펀드로의 자금 유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에 투자해야 되는 것 중에 한 일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이 같은 점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외국인 매수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업종, 뭐 특정 시간대, 뭐 특정 기간에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좀 짧게 끝날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처럼 이머징 마켓 중에서 한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은 좀 더 길게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외국인은 2,000포인트 이상까지 충분히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도 뭐 오전에는 좀 미약했지만은 뭐 장 후반으로 갈수 외국인 매수 규모가 늘면서 좀 장을 좀 상승폭을 조금 키웠는데, 일단 저번 주부터 일부 뭐 전문가들 분들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는 일단 외국인 들어올 매수 물량이 이제 차츰 소진돼 가고 있다. 일단 물량 규모가 좀 축소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우려 섞인 좀 코멘트를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국인 매수 지금까지 외국계 자금 중에서 거의 70-80%가 유럽계 자금이었기 때문에 아직 뭐 미국계 자금은 아직 매수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총알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충분히 더 크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2,050포인트, 2,1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보실 만한 지금 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번 주 뭐 그리스 문제가 아직까지 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뭐 소강 상태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상승 쪽의 추세 흐름은 뭐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역시나 뭐 1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한 0.7%가량 상승밖에 하지 않았다. 그런 거 보면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기관들까지 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요. 좀 엇갈리고 있는 수급 현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한 1950에서 60 사이에서 한 일주일 이상 기간 조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양봉이 한번 나왔었고, 물론 지금도 1970대 지수가 위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상방향을 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기존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던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과연 쇼커버에 의한 환매수 자금이냐 아니면은 롱 포지션 자금이냐인데, 지금부터 시장을 더 크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그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지수에 대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시각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더라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금융주 쪽이나 건설 쪽이나 IT 쪽에서는 이익 실현이 어떤 조정의 빌미로 삼아서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자분들한테 또 시청자분들한테 욕을 먹었던 자동차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큰 흐름상에서는 낙폭과대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급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IT를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한 20% 이상의 수익이 났을 거죠. 그랬을 때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은 유동성 장세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상방향 쪽이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을 찾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가 많이 빠졌구나.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유동성 장에서 1차적인 선순환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해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롱 포지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면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과거치를 가지고 저희가 따진다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된 경우가 일반적으로 한 9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과거 한 2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까지 해서 한 7.8조 9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 1조 정도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한 2월 중순 정도까지는 사실은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들어오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투신이나 외국인의 롱 포지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선순환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차트를 볼 수 있으시면 제가 코스피 200 선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제가 미리 그려놨던 모습들인데 보면은 추세대라는 거는 일정한 지점이 3번 이상 맞게 되면은 그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걸 같은 걸 보면 12월에 갭으로 상승했다가 그 추세대에서 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제가 마우스 포인팅하는 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월과 2월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올라섰다가 종가 기준에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1월, 2월 넘어가는 새에 불과 3번이나 그런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두터운 매물이고 이걸 뚫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롱포지션 자금이 필요하다. 그 전까지는 전고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움직임 자체는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쉽게 표현하자면 지수상으로는 1900 한 초중반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지수로 선물 1포인트가 7.5포인트 정도를 전산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한 1930 정도나 40까지 조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위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힘이 필요하다. 이런 결말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베스트 업종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웅진그룹주입니다. 이 코웨이 매각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는데 사실 웅진그룹이 자금난에 좀 몰렸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알짜 웅진코웨이를 좀 매각을 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을 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웅진그룹이 앞으로 태양광 사업에 더 좀 주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태양광 업황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얻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광 오늘도 대장주 OCI에 대한 실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매출액이 2011년 4분기 1조 388억 원 가량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1,530억 원으로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 관련주의 전망과 웅진그룹 행보 영향 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경준 대리님. 기본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는 산업의 구조를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내에서 치킨 게임이라 하는 구조 조정이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치 관련 산업들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태양광도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말 정도, 작년 여름이 좀 지났을 때 85.8 정도 하던 게 지금 저점을 23.8까지도 떨어졌거든요. 거의 말하게 되면 뭐 한 3분의 1 토막 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12월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차단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CC 같은 기업은 한 6천억 정도, 그러니까 6천 톤으로 6천 톤 정도 되는 생산량을 포기하기도 했었고요. 해외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부도나는 업체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소업체들이 무너졌다는 거는 웅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그 CEO 분께서, 회장님께서 그런 쪽에 가장 방향을 베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웅진그룹의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측면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 좋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태양광 쪽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KC가 문제가 됐는데 거기 있는 설비 시설을 전부 다 산다라고 그런다라면 웅진이란 그룹은 약 한 11,000톤 되는 생산량을 가진 폴리실리콘 업체로 변형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선이 우리 글로벌하게 보시기면 탑 4 업체가 한 2만 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7위, 8위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서 7, 8위까지 올라설 수 있다라면 만약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인다라 그랬을 때 지금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지 않을 거나 생각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수량 자체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 3만 톤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글로벌 탑티어 OCI 같은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들이 싼 저가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산다라고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라 그러면 뭐 5위권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태양광 쪽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그게 가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만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OCI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지금 글쎄요. 저는 시장에서 한 1,000억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미 폴리실리콘 가격을 12월부터 바닥이 쳤고 경쟁이 되는 2, 3위 업체들은 조금 이제 더 이상 캐파 증설을 못 하고 있고 OCI는 이미 캐파가 많이 증설이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티어 2, 티어 3라는 소위 말해서 레벨이 좀 낮은 회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어요. 그렇다면 향후 경쟁 시장에서 OCI는 분명히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혹이 가격의 시장이 좋지 않게 반응을 하더라도 조정에 대해서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에 대해서는요. 네네네. 네, 제가 앞서서 지금 오늘 실적 나온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대감을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바닥에 대한 네네. 기대감, 업황의 회복 기대감으로 매수 괜찮다라는 네네네. 의견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거기다가 타이어 업종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한국과 터키 FTA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반짝 반등일까요? 아니면 정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는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오늘 반등은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뭐 121선을 그러니까 지지 삼아서 일단은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큰 지금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크게 부진했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그동안 최근에 뭐 기관에서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매도의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일단 펀드 한매 물량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뭐 1900 후반에서 뭐 2000포인트 넘었으면 당연히 또 계속 물량이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기관에서는 일단 뭐 자동차 업종 그동안 가장 많이 담은 종목 중에 담은 업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당연히 펀드 한매 물량이 계속 출회된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에 그동안 계속 집중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주가는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했고 또 낙폭이 컸었는데 일단 오늘 자리에서는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낙폭이 가대했다. 뭐 그 FTA 기대감이 좀 작용했다. 저는 FTA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빌미라고 좀 어느 정도 주가 상승 빌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단순하게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 기관에서 일단 자동차 또 뭐 특히 뭐 대형 주 위주로 뭐 현대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아직까지 좀 물량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펀드 환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주가는 다시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고 투자자 분들은 뭐 지금 가격은 저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단기간에 좀 결과를 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따라서 뭐 중장기 투자자라면 충분히 뭐 저가 메리트는 있겠지만 뭐 충분히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뭐 지금 뭐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일단 뭐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좀 많이 시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송장비 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베스트 이슈였습니다.
네, 이제 워스트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실적 부진 종목들이 참 애물단지입니다. KT가 실적 부진의 약세 흐름이고 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의 굴삭기 판매 부진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가려고요. 네, 민정화 차장님께 제가 먼저 그러세요?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네, 민정화 차장님. 일단 뭐 최근에 뭐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은 아직까지 뭐 실적 장세가 아니라 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가가 크게 요동을 치지는 않지만은 일단 뭐 그래도 좀 약간 어닝 쇼크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 종목들은 좀 주가 하락폭이 좀 큽니다. 일단 뭐 최근에 뭐 두산 인프라코어, KT 또 그 전에 뭐 현대중공업, 현대 뭐 그린푸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저는 일단 업종별로 좀 본다면 일단 뭐 조선주 그리고 좀 내수주 그다음에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최근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 그런 매매 트렌드 자체가 뭐 작년도 좋았고 또 올해도 좋은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작년에 좀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올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 뭐 한진해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지난 뭐 4분기 실적 좀 안 좋다라는 것은 미리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에도 좀 저는 반영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 일단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일단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이걸 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앞으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전망에 대한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하고 KT를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4분기 영업이익이 약 979억 정도가 나왔고 일단은 뭐 순이익은 약간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저는 크게 염려한 부분이 없는 게 일단은 성과급이 가장 컸습니다. 400억 정도가 성과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컸었고 중국 굴삭기 판매 부진도 비성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뭐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좀 분석하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 개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빠질 때 저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KT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KT는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성은 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두산 인프라코어는 일회성 요인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이 KT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인 유무선 사업에서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KT가 그나마 조금 매출이 늘었던 게 일단은 그 BC카드 자회사 신규 편입한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그런 자산 처분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이 같이 안 좋더라도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은 충분히 뭐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는 충분히 매수하셔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의견을 다소 다르게 주신 걸 수도 있겠네요. 오늘 특징 종목 한 가지 더 볼 텐데요. LG 디스플레이의 오늘 마감 종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의 5% 가까이 빠졌습니다. 뭐 하루 만에 내림세가 과도했다라는 지적인데 아이패드 3의 불량과 중국의 관세 인상 등 부정적인 뉴스에 휘둘렸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주 대리님? 제가 만약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었으면 최근 들어 상당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루머들은 나오고 바닥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언제 때릴까? 언제 때려야 사실은 죄송합니다. 매도라는 표현을 할게요. 언제 매도를 할까? 언제 매도를 해야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심리에 아마 반영이 됐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자라면 악재들이 나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웅진그룹의 얘기들이 나오면서 본의 아니게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내에서 LG그룹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루머성으로 돌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지고 있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실 뉴스거리들이 터져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익 실현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향후에 얼마나 오를까인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락하는 과정, 즉 음봉에서는 거래량이 실리고 올라가는 과정, 양봉에서는 거래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즉 이 주식을 본다라 그러면 이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은 향후에 오르더라도 사실 전고점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사실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못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 죄송합니다. 못 파셨다라고 한다면 반등은 줄 겁니다. 지금 21선에도 걸려 있고요. 단기 조정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은 줄 건데 반등이 나오시면 정고점 밑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입장에서 굳이 이 종목을 사야 될까라는 생각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의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을 살 바에는 현금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유동화 장세는 사실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혹 음봉이 또 있어서 예를 들어서 25,000원이나 25,000원 6,000원 이런 가격까지 좀 크게 하락한다라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갈 만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 이벤트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아주 궁금한데요. 결과 확인까지 관망세가 좋은 걸까요? 민용원 차장님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일단 그리스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옵션 만기를 어떻게 좀 넘길까라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일단 그리스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그리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그 그리스 정부하고 그 민간 채권당 PSI라고 하죠. 그런 협상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리스 정부하고 트로이카와의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 간의 그런 협상 문제인데 일단 저는 지난해 합의됐던 1,300억 유로 2차 그런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건으로서 일단 현재 1,450억 유로까지의 좀 규모를 증자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막상 마무리 국면에서 지금 그리스 정당들이 정치적인 지금 문제도 좀 껴있기 때문에 또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좀 풀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주식에서 가장 적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섣불리 저는 이번 조정은 좀 기간 조정으로 보고 있고 좀 더 이번 주까지는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그리스 문제는 긍정적으로 좀 끝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기간 조정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옵션 만기일까 내일 모레 옵션 만기를 어떻게 그럼 넘길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매도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지만 그 매도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워낙 지금 베이시스가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점에서 충분히 외국인이 그동안 순매수한 그런 비록 차익 잔고 수준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 지수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던지리라고는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한적으로 좀 매도 우위가 좀 나올 것으로 충분히 이 상승 추세를 좀 꺾을 만한 그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를 또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부터 주식시장은 좀 본격적인 상승 시도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대형주 쪽 위주의 그런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그리스의 문제와 또 우리나라에서는 옵션 만기 일정이 있지만 또 중국에서도 주요한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51포인트 하락으로 227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천종합지수와 상해 A지수 모두 2%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경춘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감기가 걸려서 기침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죄송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9일날 발표하게 되는 소비자 물가인 것 같아요. 예상치는 4.1%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라 그러면 사실은 글로벌하게 유동성의 축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양적 완화가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LITRO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고 ECB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기다가 중국 물가도 잡힌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돈을 풀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긴축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들이 당연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의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혹은 보합 혹은 약간 오른다라고 한다라면 이미 중국 관련 내용들도 최근에 유동성 장세를 통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어떤 호재로 다가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대가 나와야만 시장에 더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유럽 및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문제들이 있는데
독일 측면에서 최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를 보게 하더라도 독일에서 그리스가 실질적으로 채권자를 지불할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들까지도 사실 메르켈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안 될 것은 아니다. 또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디폴트가 선언이 된다 하더라도 최근에 경제 펀더멘탈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고통스럽겠지만 분명히 특정 시간 또 짧은 기간 내에 그걸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흡사 저희가 프랑스가 신호등을 하락이 했지만 이후에 저희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그런 형태로 받아들이신다라면 크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은 가지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도 어느 정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정 기간에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같은 혹은 개별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피 내에서도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후에 롱 포지션 자금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쇼커버 자금 같은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면 시장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미국도 기술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베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아까도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일부 자금은 현금화를 시켜놓고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시나리오를 두 분께서 제시해 줬는데요. 민정호 시장님께서는 외국인들 매수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셨고, 또 대리님께서는 이제 그리스 문제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